혹시 플레잉 포섬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플레잉 포섬은 포식자를 피하려고 죽은 척하는 행동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도네츠크주 시베르스크시에서 비슷한 일을 했지만 포섬은 죽은 척 후 도망치지 않았다는 반전이 있습니다. 포섬은 송곳니를 드러냈고 이제 러시아 군대를 상대로 거대한 한입을 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시베르스크 승리를 확신했지만 우크라이나가 함정으로 만들어 푸틴 군대를 악몽에 빠뜨렸습니다. 12월 3일 BBC는 우크라이나가 최전선 세비에르스크에서 군대를 철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병력에서 우위인 상황에서 병사들의 생명과 부대 전투력 보존을 위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 조치는 함정을 설치하는 것이었으나 러시아는 몰랐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도네츠크와 그 다음 돈바스를 완전히 장악하려면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요새화된 도시 벨트 앞에 위치한 작은 도시를 3년 반 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줄줄이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에 의해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10월까지 이 도시를 점령하라는 임무를 받은 러시아 제3혼성군 은 1055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투레츠크 점령 후 몇 달 만에 우크라이나는 시베르스크를 고기 분쇄기로 만들었지만 푸틴이 병력을 과도하게 투입해 그 분쇄기는 막혔고 결국 러시아가 승리했습니다. 먹잇감은 포식자에게 쓰러졌고 그 포식자는 다음 희생자를 찾아 나서기 전에 햇볕을 쬐며 배를 채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베르스크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의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그곳 방어군이 이미 푸틴 병력 수천 명을 소모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러시아군이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우크라이나가 원하던 대로 행동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베르스크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방어할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푸틴 군대에 최대 피해를 주는 함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시베르스크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가능하게 한 새로운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그 전에 지금 시베르스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카이뉴스는 우크라이나가 이 도시를 변화시켰으며 러시아의 시베르스크 승리가 아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견된 러시아 군인들에게 시베르스크는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도시를 조용한 함정으로 만들어 그 작동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시베르스크는 슬라비안스크 방향에 위치하며 우크라이나 리만과 리시찬스크 사이에 있습니다. 이곳은 슬로비안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를 잇는 선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 도시는 푸틴 군대가 도네츠크 지역을 장악하려면 반드시 점령해야 합니다. 시베르스크는 또한 이를 점령한 어떤 군대에게도 많은 전술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도시는 고지대에 있어 점령군이 공격을 시작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이곳은 물류 중심지로 스베르스키 도네츠 강을 건널 수 있고 러시아가 노리는 교통 요충지와도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이 도시가 러시아군의 함정이 되는 이유가 궁금할 것입니다. 시베르스크는 러시아가 도네츠크 공세에서 점령하기에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병력을 높은 지대로 보내는 것이 양날의 검임을 몰랐습니다. 네, 그런 위치는 공격과 전장 초망에 이상적입니다. 문제는 시베르스크에선 고지대가 점령군이 양측면을 통제할 때만 유용하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무엇을 갖고 있지 않은지 아시겠습니까? 시베르스크 주변의 측면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면 러시아는 병력을 고지대의 사살지대로 보내는 셈입니다. 이 경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시베르스크 공격 경로에 위치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시베르스크 철수 전부터 이 지역의 취약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도시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질 조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시베르스크에 일반적으로 구축하는 방어시설을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보세요. 예를 들어 마린카와 아브디우카 등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주요 도시는 각각 독립적인 방어 거점으로 여겨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상황이 극도로 심각해져 병사들에게 확실한 죽음만 남았을 때만 철수했습니다. 철수한 병력은 다음 거점에서 방어를 강화하며 전투를 이어갔고 이후 러시아가 진격했습니다. 시베르스크는 달랐다고 뉴스스카이가 설명합니다. 대신 시베르스크는 더 큰 전선의 일부였습니다. 이 매체는 적이 이 지역으로 깊이 진격하면 후방과 측면이 약해 포병, 드론, 공습, 보급로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이 시베르스크로 진격할 때 보호가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보호 부족의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시베르스크를 위해 펼친 훌륭한 방어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랜 공격으로 많은 병사를 잃었습니다. 소모전의 압박이 결실을 맺을 즈음
푸틴의 군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부대 전멸로 통신망이 약화되고 우크라이나가 지휘 거점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시베르스크에 들어온 보병들은 정복군이 아니라 한때 더 컸던 부대에 지친 잔존병들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시베르스크를 크게 파괴해 자국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BBC가 보도에서 지적했듯이 시베르스크는 이제 더 이상 도시로 알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기반 시설이 러시아의 포격과 공습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주변 고지대를 점령하지 않아 치명적 실수를 했고 이 지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통제합니다. 뉴스키에 따르면 러시아 돌격 부대가 시베르스크 진입 직후 타격지대에 노출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시베르스크 함락 후 그 지역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지형과 화력 통제가 결합되면 우크라이나의 함정이 형성됩니다. 뉴스키는 시베르스크의 모든 접근로, 특히 러시아가 사용하는 보급로가 우크라이나 보병과 드론 사정거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두 부대 모두 러시아가 점령하지 못한 고지 측면에 앉아 시베르스크를 마음껏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식자가 먹잇감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시베르스크 점령 때 쓴 전술이 이제 러시아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이 도시에 더 진격해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크라이나의 공격 표적이 넓어집니다. 러시아군 후방 노출로 우크라이나가 거의 매일 2배로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러시아는 자국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술은 공격 부대를 먼저 보내고 장갑 지원 부대가 뒤따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문제는 종종 도보 돌격 부대의 진전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시베르스크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포병 부대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돌격 부대가 하는 모든 일은 그저 막히는 것뿐입니다. 뉴스 스카이 리포트에 따르면 그들은 곧바로 망각으로 이어지는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탄 것이나 다름없고 장갑 차량은 전혀 전진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전차와 차량 운전자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위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면 위험해집니다. 2024년 4월까지 러시아 전차의 약 65%가 드론에 의해 파괴됐습니다. 러시아는 시베르스크 측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격 부대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도시는 함락 전에 이를 해결하기엔 너무 근시안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시베르스크 성과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오픈소스 정보로 모두 드러났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창고, 기지, 그리고 물류 거점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에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 공격은 논리적으로 시베르스크를 지키려는 시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도시를 점령한 후 도시의 도로와 산업지대에서 촬영된 우크라이나 드론 영상은 러시아 돌격 부대가 카미카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 뉴스 스카이 보도입니다. 이 전장 전술이 더 밀리터리 쇼의 주요 주제입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단순한 헤드라인 그 이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도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최신 정보를 받아보시고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과 같은 다양한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시베르스크 상황은 주의를 기울인 사람들에게는 놀랍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크라이나가 고안해낸 새로운 전략에 관한 것인데 이 전략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인들을 격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푸틴의 군대가 승리를 거뒀다고 믿는 순간에도 말이죠. 포브스는 1월 16일 이 전략을 보도했습니다. 이 모든 핵심은 세비에르스크에서 12월 일어난 전술적 후퇴 유형입니다. 포브스 분석가 비크람 미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속이려 방어 전술을 조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술은 3년 넘게 시베르스크에서 봐온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격에 대비해 정착지 주변에 방어 시설과 벙커, 드론벽, 지뢰밭 등을 설치하며 이곳을 킬존이라 부릅니다. 이 방어 시설들은 시베르스크 같은 도시 공격 전에 최대한 많은 점령 시도자를 제거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러한 방어 시설의 유일한 단점은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푸틴이 계속해서 충분한 병력을 투입하는 한 결국 이 방어선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탈은 러시아가 50, 60명 규모의 돌격대를 선호한다고 1월 16일에 썼습니다. 이러한 돌격대의 보병들이 마침내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돌파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지쳐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살상지대 뒤에 배치한 부대들과 끝까지 싸우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크라이나가 판을 뒤집습니다. 이 공격이 시작되면 우크라이나군은 즉시 철수해 해당 지역을 일시적으로 내줍니다. 철수 후 우크라이나 부대는 드론, 박격포, 포병으로 자신들 진지에 연속 공격을 가해 러시아군에 큰 피해를 준다고 미탈은 전합니다. 시베르스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함정들은 이상적으로는 정착지를 점령한 병력에 남은 잔존 세력이 철수를 강요받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후 우크라이나 군대가 다시 진입하여 자신들이 내주었던 영토를 되찾습니다. 우리가 하르키우주의 쿠피얀스크시에서 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정착지를 잃을 위기에서 벗어나 이제는 90%를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만든 함정으로 시베르스크를 되찾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도시를 해방하지 못해도 앞으로 몇 주나 몇 달 동안 그곳을 지나려는 점령군을 모두 파괴할 수 있습니다. 플랜 A가 실패하면 플랜 B는 러시아가 얻는 이득마다 큰 대가를 치르게 소모전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러시아가 시베르스크에서 징역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징역할 경우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곧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소모전을 목표로 한다면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도 거의 성과를 내지 못하게 잘 막고 있는 셈입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2025년 첫 8개월 동안 미미한 성과에 비해 많은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는 러시아가 28만 1,550명 병력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중 8만 6,700명 이상의 병사가 전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에르스키는 그 대가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선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적군은 포크로우스크, 도브로필리아 방향으로 계속 진격 중이며 다른 곳에서는 저강도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르스키는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연구소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는 몇 달 뒤 이 평가에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1%도 안 되는 지역을 위해 수십만 명의 병력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베르스크도 그런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는 러시아 점령군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며 푸틴의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1월 1일 키우포스트는 우크라이나의 신임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2026년에 우크라이나군에게 매달 러시아 병사 5만 명을 사살하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페도로프는 러시아가 전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해 강제로 평화를 이루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시베르스크 함정 등 유사 함정들의 요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잃은 영토를 되찾거나 러시아군에 큰 피해를 입혀 크렘린의 징역을 더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크라마토르스크로 돌아옵니다. 시베르스크는 전략적으로 러시아에게 좋은 점령지가 될 수 있습니다. 푸틴이 그 도시를 원한 주된 이유는 점령 시 크라마토르스크 공격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뉴스 스카이가 지적했듯이 시베르스크 함정으로 러시아는 크라마토르스크 콘스탄티뉴카 공세 속도를 잃고 있습니다. 그런 속도 저하는 푸틴이 용납 못합니다. 2026년 초 그는 도네츠크 전역을 4월까지 점령하라는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는 마감 시한을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보다 크라마토르스크 등 도시를 먼저 점령해야 하는데 푸틴은 현실보다 보여주기를 중시합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강해 보이길 바라지만 실제로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 포병과 드론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시베르스크 등에서 마감 시한을 정하는 이유는 미국이 평화협상에 참여할 때 4월 이 현실적 목표라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들이 그 목표를 믿는다면 그들은 더 쉽게 설득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를 러시아에 양도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해 푸틴은 그 항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도네츠크에서 지금처럼 계속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목소리 The New Voice of Ukraine는 ISW의 평가를 보도했는데 그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가 도네츠크에서 얻는 진전 속도가 너무 느려서 러시아가 도네츠크 전체를 장악할 수 있으려면 몇 달이 아니라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러시아는 스베르스크 점령 직전이었고 오크로브스크도 6% 장악 중이었습니다. 현재 암포크로브스크는 여전히 함락되지 않았으며 시베르스크를 거쳐 크라마토르스크로 진격하려던 병사들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몇 년이 더 정확하며 이는 푸틴의 도네츠크 속임수가 이미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크라마토르스크를 점령하는 것이 포크로브스크나 시베르스크를 점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과업이 될 것이라는 점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아스크는 도네츠크 요새 벨트 일부입니다. 두 도시는 전쟁 전 인구가 약 20만 명으로 도시 규모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오크로브스크 인구는 전쟁 전 6만 명, 스베르스크는 약 1만 명이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크라마토르스크보다 작으며 러시아가 점령하는 데 수년이 걸렸고 포크로브스크는 이미 점령한 듯 행동합니다. 전투가 여전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네츠크는 2026년에 함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러시아가 크라마토르스크를 공격하지만 여전히 주요 장벽입니다.
아르미 인폼에 따르면 러시아는 종종 8명에서 10명 때로는 2명이나 3명으로 구성된 돌격조를 도시로 침투시키고 있지만 이 병사들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스베르스크를 지키면 러시아의 크라마토르스크 추가 공격 계획은 무산될 것입니다. 스베르스크는 러시아의 악몽 같은 곳이며 후방과 도시 취약점이 보완되기 전까지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러시아 도네츠크 공격이 약화되고 스베르스크에서 많은 러시아 병사가 전사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2026 연대비 국방부가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새로운 타격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손실을 더 보장하는 방식으로 현대화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도네츠크 전투의 실제 상황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